그만두어라. 더는 듣고 싶지 않다. 세자빈 김씨를 배출한다.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내려놓던 그날 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렸고 세자는 말이 없었으며 나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를 두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성군이라 칭송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넓혔으며 과학과 음악을 꽃피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골마 터져버린 내 집안의 치부를 아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천하를 다스리는 법은 알았으되 정작 며느리 하나, 자식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가장의 비참한 심정을 말입니다. 가장 완벽해야 했던 왕실에서 가장 완벽하지 못한, 아니 끔찍하기까지 했던 며느리들의 연쇄 패출 사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비극적인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충격적인 이유들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임금이 아닌 한 아버지로서 그 지독했던 기억의 서랍을 열어보려 합니다. 왕의 자리는 고독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바로 다음에 대한 희망입니다. 내게는 향이라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학문을 대하는 태도는 진지했고 성품은 온화했으며 내가 밤새워 정사를 돌볼 때면 곁에서 먹을 갈아주던 효자였습니다. 신하들조차 저토록 완벽한 국보는 없었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대에서 기틀을 다져놓으면 우리 향이가 왕위를 이어받아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라고. 조선의 미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 하나 그 아이의 빈 방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세자가 혼례를 올린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동궁전의 밤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야 마땅하건만 세자는 서책에만 파묻혀 지낼 뿐 빈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구열이 높아서라 여겼습니다. 혹은 아직 나이가 어려 쑥스러움을 타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세자는 며느리 휘빈 김씨를 마치 돌을 보듯 했습니다. 세자, 어찌하여 빈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냐. 후사를 보는 것 또한 국본의 막중한 의무이다. 내가 넌지시 물으면 세자는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그저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군주로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개인의 연애가 아닙니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며 왕조를 이어갈 핏줄을 생산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규수였던 휘비는 외모가 흉한 것도 아니었고 성품이 모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내가 병약하여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이니 하루빨리 새 손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자를 타일러도 보고 며느리를 불러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김씨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화려한 가래를 올리고 입궁했을 때의 그 앳되고 생기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늘진 눈빛엔 도끼와 외로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세자의 등을 떠밀어 합방을 시켰어야 했을까요? 궁궐이라는 곳은 외로운 여인을 미치게 만들기 딱 좋은 곳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자빈의 처지란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테고 친정 가문이 기대는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질투와 불안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궁전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인들 사이에서 괴이한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둥,
한밤중에 세자빈의 처소에서 굿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둥 하는 흉흉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사가에서 자란 아이가 궁중법도에 익숙지 않아 빚어진 작은 실수일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밤늦은 시각, 내관이 사색이 되어 침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비단신 한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 안쪽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신발 안창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괴한 부적과 함께 말라 비틀어진 무언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것이 세자빈 마마께서 즐겨 신으시는 신발이라 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은 내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억지로 조종하기 위한 사악한 주술의 흔적이었습니다. 성리학을 국시로 삼는 조선의 궁궐, 그것도 차기 국무가 될 세자빈의 처소에서 이런 미신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사를 명했습니다. 낱낱이 파헤치라 일렀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자의 마음을 홀리기 위해 며느리가 벌인 행각들은 엽기적이었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을 오려서 태운 죄를 술에 타서 먹이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민간의 속설을 맹신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뱀이 교미할 때 흘린 정액을 수건에 묻혀서 차고 다니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시정잡배들이나 믿을 법한 주술까지 행하려 했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미신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명문가의 딸이라 자부하던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절박했으면 그런 짓까지 저질렀을까 하는 연민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법도는 엄중합니다. 사수를 써서 세자를 해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며느리를 더 이상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무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빈이 그토록 저를 원했나 봅니다. 허나 그 방식이 참으로 끔찍하군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나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결국 세자의 무관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기에 며느리만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세자의 사랑을 갈구했다 한들 요사스러운 술법을 궁 안에 들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빈 김씨는 성품이 투기하고 요사스러운 술법을 썼으니 칠거지하게 해당한다. 이에 패서인하여 사가로 돌려보내노라. 첫 번째 며느리를 내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이것이 끝이기를 부디 이것으로 액땜을 하여 다음에는 좋은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더 거대하고 더 추악하며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캔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내가 직접 심사숙고하여 고른 두 번째 며느리. 그녀가 가져올 파장은 김 씨의 주술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선택이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빈 동궁전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날의 씁쓸함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의 전조에 불과했음을 말입니다. 술래음이 동궁전 담장을 넘어 내 침전까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휘빈 김 씨를 내보내고 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후임을 물색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하나를 잘못 들이니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세자의 기가 꺾이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외모나 가문의 권세보다는 성품과 덕을 최우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 간택한 아이가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봉씨는 첫 번째 며느리와 달랐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있어 조신해 보였고 무엇보다 겉모습이 아주 얌전했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세자의 배필을 제대로 찾았구나. 이제 동궁에도 평화가 깃들겠구나. 세자 역시 지난번의 상처를 잊고 새 빈과 잘 지내보려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1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옛말이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봉씨의 그 조신한 가면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궁이 쭈뼛거리며 내게 고했습니다. 전하, 빈궁 마마께서 곡차술을 너무 가까이 하시는 듯 하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왕실의 제사나 연회 때 음복을 하는 정도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보고는 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봉씨는 단순히 술을 즐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술상을 들이라 호통을 치는가 하면 대낮에 취해 궁녀들에게 주사를 부리고 밤에는 술 기운에 고래고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구중궁궐에서 차기 국모가 될 세자빈이 대낮부터 술타령이라니요.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버님 태종대왕께서 호랑이 같은 기세로 기틀을 닦으실 때도 이런 망측한 일은 없었습니다. 나는 급히 봉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비는 듣거라. 여인이 그것도 세자빈이 술을 탐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어찌하여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엄히 꾸짖자 봉씨는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묘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반성의 기미가 아니라 억눌린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오죽 답답하면 술을 찾겠나이까? 세자 저하께서는 서책만 보시고 저를 찾지 않으시니 이 외로운 심정을 달랠 길이 술밖에 더 있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인 왕 앞에서도 저리 당당하게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며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빈과의 잠자리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독에 빠져 사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연려전을 내리며 마음을 다스리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봉씨의 기행은 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세자에게는 권승이라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권씨가 회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봉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낳아야 할 원손을 후궁 따위가 먼저 가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봉씨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권씨의 처소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 예사였고 궁녀들을 붙잡고 권씨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씨가 뜬금없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하, 기뻐해 주시옵소서. 소인에게도 태기가 있사옵니다. 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세자가 빈을 가까이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아이라니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이를 보내 진맥을 하려 했으나 봉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진맥을 거부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다, 기운이 없어 그렇다며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달이 차오르는데도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거짓말임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왕과 왕실 전체를 상대로 상상 임신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후궁에게 지지 않기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때 내쳤어야 했습니다. 술주정과 거짓말, 투기만으로도 폐출의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며느리 하나를 내친 마당에 두 번째 며느리마저 내친다면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염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르치면 나아지겠지. 나이가 들면 철이 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추문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술과 질투, 거짓말로 얼룩진 봉씨의 빈 동궁전. 세자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고 그녀의 고립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것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궁궐의 후미진 곳에서 나인 하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옷고름이 뜯겨나가고 얼굴이 엉망이 된 채 떨고 있던 아이.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충격적이게도 세자빈 봉씨였습니다. 빈궁 마마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어 단순히 술시중을 들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씨는 술에 취해 궁녀들을 때리고 옷을 벗기며 기이한 놀이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봉씨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리고 탐닉했던 것은 술도 폭력도 아닌 바로 사람의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왜곡된 방식으로 채우려 했던 그녀의 욕망이 마침내 금기시된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궁전 깊은 곳, 은밀한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 여인의 거친 숨소리.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귀를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것이 우주의 이치건을 암탉을 탐하는 궤변이 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보고를 받고 난 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에 옥좌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술주정도, 투기도, 거짓 임신 소동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못난 성품 탓이라 치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허나 이번에 드러난 진실은 인간의 도리를, 아니 음양의 조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폐륜이자 괴기스러운 스캔들이었습니다. 대식? 궁녀들끼리 서로 밥을 마주보고 먹는다는 뜻에서 유래한 은어. 외로움에 사무친 궁녀들 사이에서 간혹 벌어진다는 동성 간의 연애 행각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고 은밀한 풍속이 다른 곳도 아닌 차기 국모가 기거하는 동궁전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빈 봉씨의 시선 끝에는 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쌍이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소쌍은 봉씨가 데리고 있던 시녀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끼는 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봉씨의 애정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봉씨는 소쌍을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쌍이 다른 궁녀들과 어울려 웃기라도 하면 봉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심지어 매질까지 가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꾸지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연인의 질투였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너무나 적나라하여 사관에게 기록하지 말라 명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빈궁 마마께서 밤마다 소쌍을 침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소쌍에게 남자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남녀가 정을 통할 때와 다르지 않았사옵니다. 나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내 귀를 오염시켰습니다. 세자가 찾지 않는 빈 방에서 세자빈이 궁녀를 껴안고 남편의 대용으로 삼았다니 이것은 세자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왕실의 씨를 말리려는 악독한 행위였습니다. 나는 소쌍을 잡아들여 문초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아이의 입에서는 더욱 기막힌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빈께서 저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시며 제 목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소인이 무서워 피하려 하면 죽이겠다 협박하시어 어쩔 수 없이 나는 봉씨를 불렀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했습니다. 봉씨는 초췌한 얼굴로 내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대답하라. 내가 궁녀 소쌍과 더불어 괴이한 짓을 벌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봉 씨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니,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소상은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벗이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정을 줄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상을 아끼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그것이 벗사이의 정이라 우길 셈이냐? 한 이불을 덮고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이 어찌 벗이란 말이냐? 내가 호통을 치자 봉 씨는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반쯤은 남자이고 반쯤은 여자인 것이 소상입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서 지아비의 정을 느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쳐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이, 질투라는 독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어 기형적으로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세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동성인 궁녀에게 투영하고 그 궁녀를 남편이라 착각하며 살아온 세월. 그것은 음란함을 넘어선 처절한 정신의 붕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교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김 씨의 압승술은 차라리 애교로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김 씨는 적어도 세자의 사랑을 얻으려는 목적이라도 있었지만 봉 씨의 행각은 세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동성 스캔들. 유교국가 조선에서 그것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왕실에서 벌어진 이 추문은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궁궐 담장 너머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세자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빈을 그리 만들었나 봅니다. 제 불찰입니다. 아들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누구의 탓을 하기 이전에 봉 씨라는 사람 그 자체의 그릇이 깨져 있었음을. 세자의 냉대가 원인이 되었을지언정 그 결과가 이토록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붓을 쥔 손이 묵직했습니다. 두 번째 폐출. 조선 개국 이래 왕실에서 며느리를 둘이나 연달아 내쫓는 일은 전무후무했습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었습니다. 세자빈 봉 씨는 성품이 질투하고 술을 즐기며 급기야 궁녀와 더불어 추잡한 행위를 하였으니 도저히 국모의 자리에 둘 수 없다. 이에 패서인하여 사가로 내치노라. 봉 씨가 궁을 떠나던 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지독한 술 냄새와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얼룩만이 남았습니다. 텅 빈 동궁전을 바라보며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 차라리 쉬웠습니다. 백성의 배고픔은 쌀로 해결할 수 있고 오랑캐의 침입은 군사로 막을 수 있건만 내 집안의 불행은 어찌 이리도 막을 길이 없단 말입니까? 두 명의 며느리를 잃었습니다. 한 명은 미신에 미쳤고 한 명은 정욕에 미쳤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가 된 아들 세자와 텅 비어버린 며느리의 자리뿐입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왕인 나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 비극을 수습하고 다시금 왕실의 기강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또다시 고뇌에 빠져야 했습니다. 이제 누가 감히 저주받은 듯한 저 동궁의 주인이 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얼굴로 세자에게 다시 혼인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쓸쓸하고도 고단했던 뒷수습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천하의 이치를 담아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하늘의 별을 읽어 칠정산을 펴냈습니다. 허나 정작 내 아들의 텅 빈 옆자리를 채우는 법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를 내치고 난 뒤 나는 급격히 늙어버렸습니다. 눈은 침침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소갈증 당뇨는 내 육신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의 황폐함이었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신과 같은 임금이 집안 단속에는 이토록 무능할 수 있느냐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료들은 또다시 주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국본의 자리가 비어 있을 수 없으니 다시금 간택령을 내리시어 현숙한 빈을 맞이하소서. 나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간택이라니. 그 지긋지긋한 단어를 다시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의 규수, 용모가 단정한 처자, 다 부질없었습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그 조건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나는 2번이나 처절하게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의 모험은 싫었습니다. 내 아들 향이를,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왕실의 자존심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잡힌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자야, 나는 이제 더는 새로운 아이를 들이고 싶지 않구나. 낯선 이를 들여 서로 탐색하고 상처 주고 실망하는 과정을 또 겪게 할 수는 없다. 세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아바마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기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자의 후궁, 승희권 씨를 세자빈으로 승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권 씨는 이미 세자의 아이를 가졌던 적이 있고 비록 딸이었으나 성품이 온순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세자와 구면이니 서로를 익히는 수고를 덜 수 있었지요. 권 씨라면 적어도 술을 마시거나 구판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참으로 소박하고도 서글픈 기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를 뽑는 기준이 사고를 치지 않을 사람이라니요. 그렇게 우리는 3번째 세자빈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가래도 거창한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죄인처럼 빈의 자리를 채웠을 뿐입니다. 다행히 권 씨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얌전했고 세자를 잘 보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에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권 씨가 사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훗날의 단종이 되는 내 귀한 손자였습니다. 핏덩이 같은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왕실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하지만 하늘은 끝까지 나에게 온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손자를 얻은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를 잘못한 탓인지 시름시름 앓던 세자빈 권 씨가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번째 며느리마저 이번에는 내 손으로 내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데려갔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두고 어미가 떠나는 그 비극 앞에서 나는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소리 없이 울었고 나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집안엔 어찌 이리도 마가 끼었단 말인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일이 없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해동의 요순이라 칭송합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라 노래 부릅니다. 내가 밤새워 만든 훈민정음으로 백성들이 그를 깨치고 치구기로 비의 양을 재어 풍년을 기원합니다. 사군 육진의 깃발이 북방의 바람에 휘날리며 조선의 위엄을 떨치고 있습니다. 허나 화려한 골룡포를 벗고 난 인간 이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가장 아끼는 아들의 가슴은 멍들었고 내 손으로 2명의 며느리를 쫓아냈으며 마지막 며느리는 손자를 낳고 죽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손자는 어미 없는 하늘 아래서 위태롭게 자라야 합니다. 내가 이룩한 찬란한 업적들이 텅 빈 동궁전의 적막함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일은 논리와 이성으로 가능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고치면 되고 부족한 기술은 개발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는 왕의 권위로도 천재적인 두뇌로도 풀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나는 완벽을 꿈꾸었으나 내 가정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장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현전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갑니다. 나는 다시 서책을 펴니다. 정사를 돌보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토록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일 외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적막한 궁궐에서 밀려오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자괴감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하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후세의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그 위대함의 이면에 감춰진 한 가장의 쓸쓸한 뒷모습도 기억해 주기를. 천하를 다 가졌으나 정작 내 식구들의 마음 하나를 온전히 얻지 못해 밤마다 가슴을 쳤던 불완전하고 고독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내 이름은 이도.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성군이라 불리나 행복한 아버지는 되지 못했던 자. 그것이 나의 화려한 비극이자 나의 슬픈 역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틈으로 보는 한국사에서 만나요.